2021년 의정부 의치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선배 간호사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승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치대 병원 태움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고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건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작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을지대 병원 기숙사에서 신입 간호사 한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 간호사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결국 그 선배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다. 소위 태움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지인들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볼펜으로 선배가 이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다거나 멱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제 혼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배 간호사는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실형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초범이고 이 네. 정도의 모욕죄 또는 폭행죄라면 보통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마련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6개월의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상당히 죄질을 안 좋게 봤다는 뜻이고요. 네. 실제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겠죠. 결국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또 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요. 또 의료계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이 태움이라는 문화를 네. 콕 집어서 이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 사망한 피해자가 태움에 괴로워하다가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 특약 조항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은 이 퇴사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피해자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네. 12번 항목에 5개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에게 근무를 좀 강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일부터 최소 1년을 근무해야 된다. 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었고요. 또 사망에는 근로자가 사직할 때는 최소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위약금 같은 조항도 손해배상 같은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는 한 달의 기간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그만둘 때는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나아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억지로 근로를 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가 일을 억지로 한다든지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에 이번에 피해자 간호사가 실제로 그만두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 때문에 거부를 당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뒤늦긴 했지만 실제로 을지병원도 네. 이런 특약상 현재는 폐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태움이 의료계에서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그런 문화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기 위한 뭐 특별한 법안이 마련돼 있거나 특별법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이나 방식에 따라서 그게 폭행이면 폭행죄로, 협박이면 협박죄로 이렇게 따로따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마디로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범죄예요. 원래는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만 있었다가 사회적 필요나 인식이 고조가 되면서 결국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정돼서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이후에 결국 상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인식이 형성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태움과 관련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었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시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비슷한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네. 판례라고 하죠. 이게 과연 1심에서 끝날지 2심 뭐 아니면 대법원까지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엔 판례로 남았을 때 이후에 사회에 분명히 경종을 울리고 또 재판부도 입장에서도 과거의 판례를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국공립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통에 어떤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었고요. 이 통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형이 내려졌고 네. 사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이 가해 이제 선생님이죠. 네. 유치원 선생님이 박 씨라고 하는데 박 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이 근무하던 이제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먹는 급식과 심지어 동료 교사들의 커피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것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다들 뭐 토하고 뭐 출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CCTV를 뒤져봤더니 이 사람이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네.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체불명의 액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 또는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미수 등의 이제 범죄로 아마 구속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박 씨는 이제 경찰 조사 당시에 변명을 하기를 내가 급식에 넣은 물질은 건강을 위해서 자일리톨과 생강가루를 넣었다라고 뭐 일견 저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변명으로 일관을 했고요. 대신에 국과수가 당연히 이 병에 있는 액체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는 모기 기피제, 네. 우리가 이제 뿌렸을 때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약품과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보통 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니까 뭐 비누, 샴푸 이런 것에 들어있는 물질이죠. 네.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당연히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파면도 됐고 현재 특수상해,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들 건강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선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인데 이런 약물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최후 변론에서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거든요. 이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도 이것이 상당히 중형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중형을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현재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도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10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5년 정도는 그 네. 절반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당연히 이 구형대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구형하는 것인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해서도 뭐 10년 구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될 것이고 네. 이것이 저는 사람들한테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친구의 옷을 벗기는 모습을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학생 2명은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경찰 발표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이 당시에 이제 가해자들인 학생들이 가해자도 아마 이제 15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동급생 한 학생을 불러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로 유포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가해자들이 개설한 생중계방 30명이나 접속 중이었고 네. 이걸 다 봤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한 명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발각이 되고 단 현장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장난이었다. 강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이나 이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두둔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주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좀 더 사건을 좀 더 파고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가해자가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기는 영상 같은 거를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노출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생중계된 그 접속자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차 조사가 끝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일단 이 2명, 가해자 2명은 촉법 소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영상 속에 있었던 피해자는 또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네, 아동 청소년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란물 유포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기 추가로 가능한 것들이 일단 강제추행죄, 네.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다 그러면 방금 언급해 주신 네. 아동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네.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것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만약 이게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고요. 이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집니다. 사실 워낙 중형이다 보니까 현재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동조 댓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중계 영상을 이제 시청하던 사람이 이제 경찰 쪽에 신고를 했고 시청자가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청법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를 조롱을 했다면 이게 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욕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단 아청법이 적용된다, 성착취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 사람들이 30명쯤 있다면 이거를 과연 알고 시청했는지, 도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조장하고 괴롭혔는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처벌 수위나 처벌 여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폭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피해 학생이 굉장히 괴롭다, 힘들다 이런 걸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될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이제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네. 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필수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당 학교에서 빠르게 학폭위를 열어서 학폭위에서 조사해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결정, 예를 들어 퇴학, 네. 아니면 최소한 전학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내려져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아주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